천하 삼본지계. 삼국지를 읽어본 분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제갈량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27살의 젊은 천재가 초가집에서 천하의 판도를 예언하고 떠돌이 군벌 유비를 삼국의 한 축으로 만든 전설적인 계책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사 삼국지를 펼쳐보면 제갈량이 융중대를 제시한 건 207년입니다. 그런데 무려 7년 전인 200년에 이미 똑같은 구상을 손권에게 제시한 인물이 있었어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천하 삼본지계를 가장 먼저 제안한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왜 그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졌는지, 그리고 나관중이 삼국지연의에서 무엇을 숨겼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하 삼본지계의 진짜 주인공은 제갈량이 아니라 노숙이었습니다. 천하 삼본지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삼고초려를 떠올리실 거예요. 유비가 3번이나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가서 간청 끝에 만났다는 그 유명한 장면 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장면은 항상 극적으로 연출되잖아요. 눈 내리는 겨울날 유비가 초라한 옷차림으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마침내 제갈량이 문을 열면서 천하의 대세를 읊조리는 장면. 그런데 정사 삼국지를 보면 좀 다릅니다. 삼고초려 자체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갈량이 천하 삼본지계를 처음 구상한 인물이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천하 삼본지계는 제갈량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아니었어요. 당시 식자들 사이에서 이미 비슷한 구상이 돌고 있었고 그중 가장 먼저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노숙이었습니다. 200년, 그러니까 제갈량이 융중대를 제시하기 7년 전 이야기입니다. 손책이 죽고 19살의 손권이 강동의 주인이 됩니다. 아직 기반도 불안정하고 사방에 적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주요가 한 사람을 손권에게 추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숙이었습니다. 노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삼국지연의에서 본 노숙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주유와 제갈량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제갈량에게 속아 넘어가고 관우 앞에서 쩔쩔매는 어수룩한 사람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사의 노숙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사 삼국지 5서에 따르면 노숙은 체구가 사내답고 훌륭했으며 젊어서부터 대업을 이루기 위한 뜻을 품고 기략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난세가 이어지자 격검, 기마술, 궁술을 익혔고 젊은이들을 모아 사병을 만들고 병법을 가르쳤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숙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주유가 군량미 지원을 요청했을 때 노숙은 자기 창고에 있던 쌀 절반, 3,000곡을 단번에 내줬습니다. 이 일화에서 직윤상증이라는 보사성어가 생겼어요. 친구에게 아낌없이 베푼다는 뜻입니다. 부자의 무예도 뛰어나고 담론과 문장에도 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유 이후 세대에서는 노숙이 제일 가는 인물이었다는 평가도 있어요. 이런 노숙이 손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손권이 노숙을 만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물러간 뒤에도 손권은 노숙만 남게 했어요. 둘이 침상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때 손권이 묻습니다. 지금 한실이 기울어지고 사방이 어지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노숙이 대답합니다. 한실은 다시 일으킬 수 없고 조조는 당장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강동에서 솥발처럼 버티며 천하의 변화를 살피십시오. 북방이 혼란한 틈을 타 황조를 치고 유표를 정벌하여 장강 전체를 차지하신 뒤 제왕을 칭하고 천하를 도모하십시오. 이것이 한고조의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중원을 노리지 말고 강동을 기반으로 삼아 장강 유역 전체를 장악하라. 그러면 북방의 조조, 형주의 유표, 그리고 강동의 손권, 이렇게 셋이 천하를 삼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탑상책입니다. 침상 위에서의 계책이라는 뜻이에요. 노숙이 손권에게 침상에 앉아 진언했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200년의 일입니다. 관도대전이 벌어지던 바로 그 해예요. 조조와 원소가 천하를 놓고 대결하는 중이었고 승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숙은 이미 북방의 적이 조조 하나로 압축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제갈량의 융중대를 살펴볼까요?
207년 유비가 3번이나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만난 제갈량이 유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조는 이미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천자를 끼고 제후들에게 명령하니 당장 겨룰 수 없습니다. 손권은 강동을 차지하고 3대를 이어왔으니 협력할 대상이지 빼앗을 대상이 아닙니다. 형주는 북으로 한수와 면수를 이용할 수 있고 남음으로는 남해까지 이어집니다. 익주는 사방이 험한 요새이고 옥토가 천리나 됩니다.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고 손권과 동맹을 맺으십시오. 북방에 변고가 생기면 형주에서 한 장수가 낙양으로, 장군께서는 익주에서 장안으로 진격하십시오. 형주와 익주를 손에 넣어 조조, 손권과 함께 천하를 셋으로 나눈다. 이것이 제갈량의 천하 3분직의 융중대입니다. 두 계책을 비교해 볼까요? 첫째 시간입니다. 노숙의 탑상책은 200년, 제갈량의 융중대는 207년, 노숙이 7년 먼저였어요. 둘째 주체가 다릅니다. 노숙의 계책에서 3분의 주체는 조조, 손권, 유표입니다. 노숙은 손권에게 유표의 형주를 빼앗아 손권이 한 축이 되라고 했어요. 반면 제갈량의 계책에서 3분의 주체는 조조, 손권, 유비입니다. 제갈량은 유비가 형주와 익주를 빼앗아 새로운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셋째, 관점이 다릅니다. 노숙은 손권의 시점에서 전략을 짰어요. 손권이 천하를 3분하는데 유비를 협력자로 활용하라는 거였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시점에서 전략을 짰어요. 유비가 독자 세력이 되어 손권과 대등한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거였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노숙은 유비를 손권의 도구로 봤고 제갈량은 유비를 손권과 동등한 군주로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천하 3분직에는 노숙이 원조가 아니에요.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한전쟁 시대까지 갑니다. 기원전 203년 한신의 모사 괴철이 한신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유방과 항우가 대결하고 있는데 장군께서 독립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천하가 셋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느 쪽도 장군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니 천하의 균형을 잡는 자리에서 양쪽을 저울질하십시오. 이것이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천하 3분지계입니다. 하지만 한신은 자신을 등용해준 유방을 배신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결국 훗날 숙청당합니다. 한신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요. 괴철의 말을 따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하 3분의 개념 자체는 괴철이 먼저 제시했고 삼국시대의 이를 구체화한 것은 노숙이었어요. 제갈량은 노숙의 구상을 유비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천하 3분지계 하면 제갈량만 떠올릴까요? 이 지점에서 나관중의 삼국지연의가 등장합니다. 나관중은 명나라 득대 사람입니다. 정사 삼국지와 민간설화를 바탕으로 삼국지 연의를 썼어요. 이 책의 핵심 관점이 뭐냐면 촉한 정통론입니다. 유비가 한나라의 정통 후계자이고 조조는 찬탈자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제갈량은 빛나야 하고 손호의 인물들은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손호에서 가장 똑똑했던 인물이 문제였어요. 그 인물이 바로 노숙입니다. 정사에서 노숙은 천하 3분을 제갈량보다 7년 먼저 제시했고 유비를 구하러 직접 장판까지 달려갔고 적벽대전에서 손유 동맹을 성사시킨 핵심 인물이에요. 유비에게 형주를 빌려주자고 손권을 설득한 것도 노숙입니다. 만약 노숙의 업적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는 노숙의 아이디어를 베낀 게 되고 촉한의 성립 자체가 손호의 배려 덕분이 됩니다. 촉한 정통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관중은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노숙의 행적 자체는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탑상책, 유비와의 동맹 제안, 적벽대전에서의 활약, 형주 대여 건의 이런 큰 줄기는 정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캐릭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정사의 노숙은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전략가입니다. 손권에게 황제가 되라고 직언하고 관호 앞에서 당당하게 형주 반환을 요구하고 유비가 거짓말을 해도 정색하며 따졌어요. 하지만 연희의 노숙은 어떻습니까? 주유와 제갈량 사이에서 끼어서 우왕좌왕하고 제갈량에게 속아 넘어가고 관호 앞에서 기죽어서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똑같은 대사를 하는데 캐릭터가 바뀌니까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사에서는 노숙이 형주 반환을 요구하며 관우를 압박하는데 연희에서는 노숙이 복병을 숨겨놓고 관우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당하는 걸로 바뀝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요. 단도부회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칼 하나만 들고 회담장에 나간다는 뜻인데 정사에서는 이게 노숙의 담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노숙이 먼저 관우에게 1대1 회담을 제안하고 호신용검 하나만 차고 당당히 나갔거든요. 그런데 연희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노숙이 복병을 숨겨놓았다가 관우에게 들켜서 실패하고 관우가 노숙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며 빠져나가는 걸로 각색됩니다. 노숙의 담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히려 관우의 무용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뒤바뀐 거예요. 이런 각색이 수백 년간 반복되면서 노숙은 어수룩한 호인으로 고정되었고 천하 3분지계의 공은 온전히 제갈량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관중이 정말 노숙을 폄하하려고만 한 걸까요? 사실 연희에서도 노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갈량이 직접 노숙의 지휘 능력을 칭찬하는 대목이 있어요. 육전은 노숙이 뛰어나다고요. 나관중은 노숙을 단순히 깎아내린 게 아니라 캐릭터를 재해석한 거예요. 중국 문화에서 온화하고 너그러운 군자는 높이 평가받거든요. 노숙을 약삭빠른 전략가 대신 덕이 있는 군자로 바꾸면서 폄하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그런 노숙이 그냥 어리숙해 보인다는 거예요. 실리를 중시하는 지금 시대에는 대국적 판단보다 눈앞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지니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천하 3분지계는 제갈량의 전유물이 되었고 노숙은 역사의 그늘에 묻혔습니다. 그렇다면 정사의 시각에서 천하 3분지계를 다시 평가해 볼까요? 노숙과 제갈량 두 사람의 계책 중 어느 쪽이 더 뛰어났을까요? 먼저 노숙의 탑상책입니다. 노숙은 200년에 이미 조조가 북방을 통일할 것을 예견했어요. 관도대전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손권에게 장강 전체를 장악하라고 했죠. 노숙의 구상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권이 형주와 익주를 모두 차지하고 장강 이남 전체를 통일했을 겁니다. 남북조 시대처럼 남과 북이 대치하는 구도가 훨씬 일찍 성립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숙의 계획에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유표가 죽은 뒤 형주가 혼란에 빠지고 조조가 남하에서 형주를 먼저 집어삼켰거든요. 손권이 형주를 먹기 전에 조조가 먼저 손을 쓴 거예요. 이 상황에서 노숙은 계획을 수정합니다. 형주를 독식하는 대신 유비와 동맹을 맺어 조조에 맞서자는 거였어요. 적벽대전 이후에도 노숙은 유비에게 형주를 빌려주자고 손권을 설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숙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지금 조조가 너무 강하니까 손권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 유비에게 형주를 빌려줘서 조조의 적을 하나 더 만들자. 유비가 조조와 싸우는 동안 손권은 강동을 다지면 된다. 쉽게 말해서 유비를 방패막이로 쓰자는 거예요. 냉정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제갈량의 융중대는 어땠을까요? 제갈량의 구상은 유비가 독자 세력이 되는 겁니다.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고 손권과 대등한 동맹을 맺어 조조에 맞서자. 그리고 북방에 변고가 생기면 두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자. 이 계획은 실제로 실현됐어요. 유비는 형주 일부와 익주를 차지했고 한중까지 빼앗아 한중왕이 됩니다. 219년에는 천하 3분의 형세가 완성됐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주를 유비가 가지고 있으니까 손권과 마찰이 생긴 거예요. 노숙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동맹을 유지했는데 노숙이 죽고 여몽이 뒤를 이으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219년 여몽이 형주를 기습해서 관우를 죽입니다. 소유 동맹이 깨지고 유비는 복수전을 벌이다가 이릉대전에서 대패해요.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는 여기서 사실상 좌절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노숙의 우려가 맞았어요. 유비에게 형주를 빌려준 건 조조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는데 유비가 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 동맹이 깨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노숙의 계책이 더 뛰어났던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노숙의 계획대로 손권이 형주를 독차지했어도 조조를 막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적벽대전 당시 손권의 병력은 3만에 불과했거든요. 조조의 20만 대군을 막으려면 유비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 손권이 형주와 익주를 모두 차지했어도 그 넓은 땅을 통제할 역량이 있었는지 의문이에요. 실제로 손권은 익주를 노렸지만 실패했고 형주도 일부만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숙의 탑상책과 제갈량의 융중대는 각각 장단점이 있었어요. 노숙의 계책은 손권 중심이었고 유비를 도구로 봤습니다. 현실적이고 냉정했지만 동맹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제갈량의 계책은 유비 중심이었고 손권과의 대등한 동맹을 추구했습니다. 유비에게는 최선의 전략이었지만 손권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쪽이 더 뛰어났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천하 3분지계가 제갈량 한 사람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0년 노숙이 먼저 뿌린 씨앗이 있었고 207년 제갈량이 그것을 유비의 입장에서 재해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상이 합쳐져서 삼국시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제갈량만 기억합니다. 노숙은 제갈량에게 속은 호구, 주요 옆에서 웃기만 하는 조연으로 남았어요. 역사란 결국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에서는 노숙이 높이 평가받아요. 손권도 황제가 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노자경은 일찍이 내가 제위에 오를 것을 말했는데 그는 형세의 변화에 밝았다고 할 수 있소. 하지만 나관중의 삼국지언의에서 노숙은 그늘에 묻힙니다. 그리고 1000년 넘게 삼국지언의가 읽히면서 사람들은 정사보다 연의를 더 많이 믿게 됐어요. 제갈량은 신격화되었고 노숙은 잊혀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최근에는 정사 삼국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노숙의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책에서 진짜 노숙의 모습을 다루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대중의 인식은 연희에 머물러 있어요. 게임이나 드라마에서 노숙은 여전히 어수룩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정사는 남아있고 그 안에 노숙의 업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천하 3분지계를 가장 먼저 제시한 건 제갈량이 아니라 노숙이었습니다. 200년 탑상책이 207년 융중대보다 7년 먼저였어요. 나관중은 삼국지연의에서 노숙의 행적은 유지하되 캐릭터를 바꿔서 어수룩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촉한 정통론에 따라 제갈량을 빛내기 위해서였죠. 노숙의 계책과 제갈량의 계책은 관점이 달랐을 뿐 어느 쪽이 더 뛰어났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구상이 합쳐져서 삼국시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지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의 모습도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거든요. 관도대전의 10만 대 1만,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동남풍을 빌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국지 5대 전투를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관도대전, 적벽대전, 합비전투, 한중공방전, 이릉대전. 정사 기록으로 다시 보면 완전히 다른 전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적벽대전의 화공이 제갈량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식톡톡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을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